안녕하십니까. 국제철도 운송론 제7차수 제5장 철도 시설의 표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표준화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기업들은 고객 니즈에 맞춤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제품들의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다양하게 하거나 상품화를 가치 높이기 위해서 상품 포장 중심으로 다양한 어떤 형태의 사이즈의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개발된 상품들이 보관을 하거나 운반을 하거나 할 때 이 적재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전사적인 측면, 즉 다시 말하면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정 모듈화를 시켜서, 즉 다시 말하면 T11형이나 T12형의 적재 패턴별로 해서 모듈화를 시켜서 적재 패턴을 표준화를 만드니까 생산에서부터 바로 적재를 내 가지고 보관, 이동, 그 다음에 고객 전달까지 일관성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만큼 효율성은 높아지더라. 그래서 표준화가 그만큼 필요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물류관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철도도 매 마찬가지로 철도 화차의 적재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파레터를 몇 개를 정렬을 해서 몇 개를 쌓느냐 또는 몇 단을 쌓느냐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서 운반했을 때 그만큼 상하역이라든지 운반의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컨테이너 운반했을 때도 컨테이너 20피트짜리에는 2열로 5개씩 적재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T12행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류 효율성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 철도에도 상하역 기기라든지 철도 운송 수단, 즉 화차, 내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가 되면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철도 시설의 표준화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 화차 레일의 간격, 그죠? 그런 부분들이 다 표준화에 포함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2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제 1절 시설의 기계화 및 자동화에서 이제 일반적인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화물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내릴 때 오를 때 뭘로 해요? 파레터 화물을 취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역 관련 시설의 상하역 기기라도 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운송수단별로 이 컨테이너 수당 분담률을 본다 그러면 양해가 39%, 약 40%고요. 일반 우리가 자파를 수출입하는 이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가 16.7%, 석탄유가 13%, 그 다음에 광선유가 13% 이런 순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운송을 분담되고 있는, 철도로 분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다시피 이 기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항목도 있지만 기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철도 운송이 그만큼 장거리 운송이고 안정성이 있고 효율성이 높다. 가격적인 면에서라든지 취급 조건이라든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장거리 있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분담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파레타 화물에 상하역 할 때 이제 그 미닫이 있고 여닫이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미닫이입니다. 쭉 옆으로 미는 거죠. 천명 개폐형 6회차일 경우에는 이제 밀고 문을 쫙 밀고 지게차로 이용해서 하역하고 또는 적재하고 상차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파레트 단위라든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하역 할 때 아무래도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하역 할 때도 중개역에서도 수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그죠? 그래서 철도 공사에서는 신형 전개형 유계차를 만들어서 바로 투입을 했었죠. 즉 다시 말하면 자바라 형태로 쫙 옆으로 밀면 공간이 생기고 또 그 반대쪽으로 밀면 또 그쪽에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팔레트로 적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화차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화차는 만들었지만 하역하는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철도 역도에서는 화차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크가 그죠? 높낮이라든지 동일하다 그러면 지게차로 가서 적재를 하고 또 상차를 하고 뭐 하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곤란하게 됐더라. 옛날 그 식의 그 방식의 뭐라고 하죠? 역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취급 제품들이 대부분이 포대라든지 비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전면 개방 개차라든지 이런 화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대상업체들은 취급량이 다양하고 규모 있는 어떤 T11형 팔레트 제정 이전에 화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팔레트 적재하는데 적합하지 않았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출하처마다의 이 물류 설비, 즉 다시 말하면 팔레타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팔레트에 적재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다 그러면 다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화주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부담이 됐다, 그런 애로점이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이제 역도를 수도권에 이제 소비권역으로 많이 오니까 그죠?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저기 성북역에 가면요, 옛날에는 성북역 편에 저기 이 연탄을 석탄을 하화시켜서 옆에 석탄 공장이 있었습니다. 연탄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탄 공장이 지금은 에너지가 공급책이 바뀌다 보니까 연탄이 필요 없어서 지금은 그 부분에 이 물류센터를 지어 가지고 BOT 방식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성북역에 석탄 공장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벌크라든지 포대, 양화화물 이런 것들을 많이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하자 해서 1차적으로 T12형을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역도마다 의창역 같은 경우는 음료 관련된 쪽, 장생포 같은 경우는 이 공업 원재료들 그런 것들. 울산 같은 경우는 화학 공장이 있으니까 비료 그죠? 포대 이런 부분 취급형들. 전주도 온산도 종이, 뭐 용산은 종이, 뭐 상남지는 비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취급 단위별로 포장이 다르고 포장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뭡니까 규격들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성에 가능하면 T11형하고 T12형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전 국적으로 이 화차하고 그 다음에 파레트를 중심으로 해서 화차하고 또는 이 지게차 하역을 해서 그 다음에 농가에 전달할 때까지 트럭으로 운반할 때도 파레트 단위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화를 많이 추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료 같은 거라든지 양효 같은 거는 다 뭐예요? 표준화로 다 전환됐고,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약간 특수한 용지 빼고는 거의 뭡니까? T12, T12형 또는 T35 1350 계열로 이런 식으로 표준을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추진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표준화가 안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표준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철도의 시설의 표준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급하는 화물의 표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이 각 시설별로 역도별로 그죠? 했었는데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별 특산물별로 해서 이 상차를 내 가지고 소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저 역도들이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 같은 경우는 도담이라고 그러면 저기 단양 쪽입니다. 거기서 상차를 하고 그 다음에 도착은 서울 성북이라든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취급소라든지 화물 전용 플랫폼이라든지 보관 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를 대상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동일한 방법이니까 한번 물류시설 보유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6페이지는 상하역 기기요. 그래서 도담역 같은 경우, 양해 같은 도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벌크 단위로 했으니까 페이로다로 많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라죠? 표준을 만들어서 적재 표준을 만들어서 포크리프트 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한번 볼까요? 비료도 뭐 마찬가지네요. 이거는 이전에 거네요, 그죠? 이전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양해도 포대 단위로 해서 상차하기 때문에 지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개선되었었습니다. 물론 벌크는 벌크 BCT라고 해서 벌크 타입으로 수송하는 부분이 있고 포대 단위로 만들어서 출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대 단위는 거의 다 요즘은 T11형에 맞춰서 지게차 포크리프트를 많이 가지고 상하역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이들도 지금은 다 거의 다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이전에는 앞에 있는 그죠? 페이로더를 이렇게 해서 벌크 타입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밑에 보시다시피 파레트를 만들어 가지고 포크리프트를 떠 가지고 이렇게 상차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은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비료는 100%고요. 양에는 포대 단위 나오는 100%고 뭐 그렇게 해서 품목별로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도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한국의 문제점들은 역도에 실제적으로 상하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시설 설비가 안 갖춰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크 같은 경우에는 도담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플랫폼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철도 화차하고 화차의 적재함 높이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바닥 높이가 차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갭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원활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 전용 열차를 투입하기 때문에
양해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돼서 생산 라인에서 바로 파리타이전 되면 바로 그 화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을 많이 개선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특정적인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하역들은 상하역 시설들은 많이 개선됐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쿠페지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어떤 시설 설비들이 안 돼 있어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음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차의 하역격이 잘 안 맞더라, 높이가 안 맞더라, 그런 부분들 쭉 나열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환적의 부분, 즉 다시 말하면 트럭하고 이제 철도의 가장 단점이 뭐예요? 대운송 구간하고 소운송 구간, 소운송 구간에는 트럭이라든지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서 집할해서 다시 그거를 화차에 싣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대량으로 취급하거나 전문적인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바로 화차에 바로 싣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토크 시설하고 같은 높이로 맞춰서 이 시설 설비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벌크가 도담역 같은 경우는 바로 상차할 수 있도록 지게차를 바로 상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산지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됐는데 이제 용산역을 한번 볼까요? 종이의 용산역을 본다 그러면 철도에서 창고까지는 100% 기계화되나 창고에서 다시 트럭으로 나갈 때는 수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도착지까지 해서 하와까지는 지게차로 떠서 보관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고객들 인쇄소라든지 아니면 제본소에 이제 종이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소형 트럭을 쓰기 때문에 소형 트럭이 적재할 때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더라. 그래서 환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합화라든지 통해서 표준을 통해서 정합화 시설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설 개선에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보관시설 부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 마찬가지로 그 도담역 같은 경우에 야적의 그 출입구가 좁아서 그 트럭으로 적재할 때 병명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이거는 이전의 얘기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원활하게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더라,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이제 성북역 같은 경우는 재미나는 거는 성북역은 시설 투자를 누가 할 것인가, 철도청에서 사용하는 사업자가 할 것인가, 임대해서 들어가는 사업자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증설을 할 때 시설을 양해라든지 특수 품목에 맞게끔 이런 어떤 시설 설비를 하고 그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역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창고 임대하는 사업자가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마다 약간씩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제 표준화 또는 포장의 애로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벌크향의 어떤 도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질이 아무래도 종이 재질이잖아요, 그죠? 종이 재질이다 보니까 이 무게가 2톤씩 나갑니다. 50호씩 해서 상당 무게가 나가거든요. 예를 든다면
40kg짜리 50개를 적절해 보십시오. 2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깔려, 위에 있는 거는 괜찮지, 밑에 있는 깔리는 포대 같은 경우는 약간 쭈그러들거나 뭐 그런 파손될 우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맞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파손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표준화는 좋지만 포장재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요구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북역 같은 경우는 양회도 요즘은 종이 재질, 그죠? 많이 포장 재질, 종이 재질 많이 나오고요. 비료 포대는 거의 다 지금은 PP 마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덥지만은 양해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뭡니까? 이 하역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보관할 때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시설 설비를 누가 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설 설비를 운영하는 임차에서 쓰는 사업자가 할 것인가, 임대인이 할 것인가, 아니면 임차주는 철도공사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런 자동화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초기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정보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류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철도 역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도담역 같은 경우는 최대 화주들이 뭐 한일 시멘트도 있고 성신연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현대 시멘트도 있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시멘트 제조회사들은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차에 대한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화차를 요구할 때 각 사가 이렇게 이 전화라든지 뭐 이렇게 주문 단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또 EDI라든지 자동 수발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도에서도 많은 신경 쓰고 있지만 사실상 원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성북6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하역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양한 화주들도 사업자들도 와 있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역사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어떤 이 표준화 자동화하기의 어려움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벌크 같은 경우에는 성북 같은 경우는 이 하역 부분이 있는데 하역 부분이 철도 역사라든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항운 노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항운 노조 같은 경우에는 톤당 단가의 하역료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화라든지 기계화 됐을 때는 그만큼 사람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예요? 하역 조업자들은 상당히 위기에 몰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은 이 자동화 이런 부분들을 좀 싫어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화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떻게든 자동화를 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서로가 노동관계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들은 보면은 화물의 특성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해서 시설 설비라든지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운 노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화라든지 이런 시설 설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이 그 철도 역사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떤 저기 자동화라든지 표준화가 돼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막히고 있는 이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역에 있어서 이 그 표준을 하면서 어떤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협의 농협 물리에 한번 혁신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비료하고 중량물 장거리 같은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뭘로요? 철도로 발송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비료라든지 생활물자라든지 농산물 이런 것들을 많이 운반하고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료가 연간 1천억 규모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료는 거의 100% 파레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11형을 사용함으로써 그 화차에 적재하고 또 하역하고 그 다음에 저희 농가에까지도 가능하면 파레트로 이렇게 그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파레타이저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했는데 상하역비가 연간 219억 정도가 절감됐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파레트도 200만 매를 도입해가지고 이 파레트하고 농산물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호환성이게끔 하겠다. 그래서 약 669억 정도 절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포장이라든지 시설 공동화라든지 하역기기 뭐 이런 부분을 하역기기화라든지 일관 수송할 수 있도록 팔레타이저를 한다 그러면 연간 한 3,600억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비료 수송은 75%가 그 철도로 운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철도의 화차의 문이라든지 아까 그 미다지라고 그랬죠. 여다지라고 그랬죠. 옆으로 양쪽으로 미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괴차를 500량 뭐 이런 식으로 전면 개조를 해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98년도부터 철도로 비료 팔레트화를 운송을 했었는데요. 약 연간 한 200만 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운임도 약 210억 정도 절감하고 있다. 그만큼 표준화가 함으로써 효율성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요. 수송의 팔레트에 대한 화차의 개선 부분들을 출입구라든지 그 다음에 높이, 너비, 그 다음에 2열로 12개를 쌌네, 그죠? 한 화차 12개 2열로 나서 이런 놨던 것을 2단으로 싸서 적재율을 24톤 이래 운반하던 것을 48톤으로 운반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문도 개선하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 절감 이런 부분이 효과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 팔레타이저에 적재하기 위해서 이 화물 그 포장 단위를 표준화를 했는데요. 25kg짜리를 20kg로 바꾸면서 50톤을 50포대를 팔레타이저를 한다고 그러면 1톤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1톤을 표준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팔레타이저를 출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물 차량의 적재함도 실제적으로 개조 비용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 전에는 2122mm, 그래서 두 개가 2열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100 곱하기 플랜 뷰를 쳐서 1140 곱하기 2열 했을 때 280으로, 그죠? 2280으로
잘못됐네. 2280으로 밀리미터로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다 보니까 듀얼로 적재되더라. 그래서 운송할 때 적재율이 46%인 거를 86%로 끌어올려서 그만큼 운반의 효율성을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신다 그러면 팔레트에 탁탁 25kg짜리 포대를 50포대씩 적재를 하다 보니까 왼쪽과 끝이 이런 식으로 딱딱 정형화돼서 쌓아서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팔레트 운반을 쓸 때 가장 효율성은 높아지는데 가장 불편한 거는 팔레트 회수가 어떻게 할 것인가, 회수 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예 이 KPP라는 팔레트 렌탈 회사한테 임대를 썼습니다. 임대를 써서 포대 단위를 적재 패턴을 바꾸고 풀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간 669억, 약 670억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적재를 하다 보니까 트럭에서도 밑에 그죠? 하단에 좌측 보면 적재를 하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하단에 오른쪽에 보면 지게차로 해서 이렇게 적재함에 저기 팔레트에 해서 적재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인력 절감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수송 부분에서 보면 도로 운송으로서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운반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과다 지연에 따라서 뭐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에서 책임하에서 조합 창고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절감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료 공장에서 어떻게 해요? 산지에서 어디요? 사용 농가까지도 팔레트를 공급하는 이런 어떤 이 체제로 바뀌었더라.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기계화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재 패턴도 뭐예요? 팔레타이저로 해서 로봇이라든지 로봇 타입이라든지 해서 팔레타이저도 도입하면서 그만큼 인건비라든지 효율성이 높아졌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인력 비용이라든지 차량 대기 시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졌더라, 낮아졌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역지마다 지게차들을 공급을 했다. 그래서 이열로 작업을 가능하게 했고, 비료 팔레트를 이용해서 산지에 바로 육송의 적상을 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40명 작업 시간도 줄였고, 그래서 40명 하던 것을 4명으로 했고, 5시간 소요하던 걸 4시간에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간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간결도 밑에 그림에 나타났다시피 큰 박스를 만들었죠. 철제 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박스가 5피트, 10피트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정도의 지금 만들어서 육지로 이제 감귤 같은 거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또 무 같은 거죠. 겨울 채소 이런 부분들을 막 실어 내립니다. 내려갈 때는 서울 지역에 있는 아니면 육지에 있는 공산품을 이런 컨테이너 적재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 이 부분도 컨테이너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7종류가 있었는데 이거를 2개로 두 종류로 통합을 시켜버렸죠. 즉 표준화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8피트짜리 같은 경우는 높이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종류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에서도 적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딱 정합화가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겨울철에 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 동절기 겨울 무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준을 하다 보니까 18톤 이상 적재 일반 카고 같은 경우는 3개, 그죠? 이 컨테이너를 3개를 운반하고 8톤 같은 경우는 2개, 풀 같은 경우는 3개 또 뒤에 그림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회 운반을 5개 용기를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딱 정합하니까 그만큼 운반의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익 물류라고 있는데요. 삼익 물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역도마다 CY를 운영을 합니다. 임차를 해서. 대체적으로 뭘 운반하냐면 포스코 있지 않습니까? 포항의 포스코의 철강이라든지 코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내륙의 역도마다 컨테이너 CY를 만들어서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요청하면 바로바로 빼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익 물류도 실제적으로 철도를 많이 운송을 하고 있는데 철도 운송의 운송 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고박 장치 이런 부분들을 표준을 해서 그만큼 효율성을 높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경인 부산 간의 왕복 운임을 적용해서 화주를 대상으로 컨테이너 운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도로 운송은 40피트짜리 20피트 비용은 90%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철도 운송은 5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만큼 철도 운송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끔 대응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본다 그러면 철도는 대량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또 동일한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재율을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구해야 되겠죠. 아까 그래서 비료 같은 경우는 1단 쌌던 거를 2단으로 팔레타이저를 하면서 2단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운송 효율을 높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철도 기지는 불필요한 차량의 도로 운행을 감축하더라. 즉 다시 말하면 대량으로 출고를 갖고 와서 도심지 끝역으로 구간 운송을 해서 CY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렇게 이 화주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만큼 구간 운송 간에 이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축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운송도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송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철도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송을 주간보다도 야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간에 심야 시간에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을 철도 CY에, 그죠? 야드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서 배송해 주면서 그만큼 이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진 기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회 운송량이 높이다 보니까 단위당 뭐예요? 화물의 연료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 오염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 철도 운송이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철도 물류를 취급하는 철도 물류 기지가 계속적으로 현대화식이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삼익 물류 같은 경우는 의왕에 2,600평의 CY를 확보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량으로 운송에다가 거기서 보관하고 통관하고 바로 화주의 요구에 의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체제를 바뀌고 있다. 그래서 철도에서도 보면 이 공단 주변에 계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서 화철 공급해서
계속적으로 보급할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에 있어서의 철도 화물 운송 정책에 대해서 한번 표준화 실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물류 표준화가 800, 1200, 1100, 1200 이렇게 T12형 중심으로 표준화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1200, 1500 되어 있고요. 1200, 800, 뭐 1100, 1100 되어 있고 1219, 1216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1200, 1000이 가장 많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의 표준화의 장점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생산지에서부터 어디요 화족이 도착할 때까지 바로 그 파레토 단위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라든 이런 부분들이 화물이 파손이 적고 서비스율이 높아질 수 있더라. 환적이 그만큼 중요한데 환적 시에도 원활하게 되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물의 훼손이라든지 도난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하역 시간 단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송 시간에 뭐 환적이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되니까 그죠? 대기 시간 이런 부분이 적겠죠. 그래서 운송 시간의 단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회전율 높이다 보니까 재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뚝뚝 떨어지더라. 그만큼 표준화가 유용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는 53년도부터 시작됐네, 그죠? 그래서 그 표준화가 이야기됐고, 58년도부터 이제 표준화 위원회를 해서 실제적으로 개발이 되고 시작해서 59년도, 60년도에는 실제적으로 많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부분들은 20피트짜리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20피트, 40피트짜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43피트, 45피트짜리도 있겠지만 20피트짜리, 40피트짜리 그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 한번 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1992년부터 시작했다네, 그죠? 로지스틱 박스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더 적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1톤, 뭐 2톤 이런 것들요. 그림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컨테이너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공장이 출어서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박스 4라든지 6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격을 정해가지고 약간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유사하도록 1톤짜리의 이 박스들을 이 포터블 박스들 컨테이너들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안착되어 가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20피트짜리, 40피트짜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 양당 컨테이너 적재율 높이기 위해서 2단 적재를 해서 가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높여서 20피트, 40피트짜리를 통해서 2단을 적재해 간다든지 조합 밑에 그죠? 그림의 가운데 그림처럼 밑에는 20피트짜리 두 개를 놓고 위에는 40피트짜리를 한 개 놓고 이런 식으로 정합해서 운반을 하니까 그만큼 운반 효율성이 이래 운송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커지더라. 따라서 이제 여기에 맞도록 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했더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배송망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력 추적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컨테이너 단위마다의 GPS 시스템을 통해서 이력 관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보편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발달됐는데요. 미국에서 개발한 20피트, 40피트짜리가 아니라 유럽에 개발한 이 플라스틱 박스 4.0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경 화물에서 동경 지역에서 운반할 때 그 화물을 적재를 해서 지방을 보내거나 아니면 지방의 생산품들을 동경 시내에 보내거나 할 때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컨테이너, 다양한 컨테이너를 받아서 적재를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재미나는 거 이제 동경하고 서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일본은 참 대단하다는 게, 동경 역사를 개발하면서 이전에 그 불필요한 시설들은 물류센터를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동경 시내의 중심에 공급할 수 있는 물류 거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로 각 지방의 화물들을 철도로 싣고 와서 거기서 동경 시내 한복판에서 하역을 해서 소비자에게 배달을 해주다 보니까, 배송을 해주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제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역이 서울역이 아니라 용산역인데요. 용산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노량진에서 이제 쭉 올라가면 왼쪽에 보면 용산역 도착하기 전에 왼쪽에 보면 큰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터가 옛날에 사실상 그 철도 역사 부지였는데, 철도 역사 부지에 그 동경처럼 동경 시내에 공급하듯이 그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CY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 대량으로 실어다가 거기서 보관하고 서울 시내에 뿌려준다 그러면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한국에는 뭐에 대해서 철도공사에서 그 부지를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사기업 팔았기 때문에 그 사기업들이 그 좋은 위치에 물류센터는 들어올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물류 거점 이런 부분들이 시내까지도 잘 구축되어 있음으로써 그만큼 운송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페이지 프랑스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년도에 이제 CNC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도 컨테이너 혼재해서 유치할 것을 하는데 54개 주요국가 도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되어 있더라. 그래서 하는데 이제 여기도 보니까 20피트 전장 60피트짜리 8인치 이런 식으로 대형화차들을 많이 도입하면서 그만큼 일의 운송량을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피트에서 40피트까지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개발해서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하역 기기를 사용하면서 하역 효율성이 높이고 있다, 그렇게 보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각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의 운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반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표준화하고 개선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차 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시 바로 다른 파일로 연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